예, 주불리 안보특강 여러분 새롭게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주불리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안보특강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네. 오늘 좀 여쭤볼 게 많은데 네. 가장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계엄입니다. 네, 네. 왜 계엄 얘기가 지금 나오는지 정말 궁금한데 네. 실체가 있습니까? 실제 뭐 구조적으로 예. 계엄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죠. 네.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닐 거고 네.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얘기하고 네. 우리 김 의원님도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네.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계엄은 늘 정치 권력자들, 특히 독재 권력자들의 유혹을 받는 지점이 계엄이잖아요. 옛날 역사가 그랬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계엄을 선포를 건의하시는 분이 두 분 있어요. 그 선포 건의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할 수가 있어요. 예. 선포 건의자의 두 명이 충항고잖아요. 행안부 장관도 예. 충항고고 국방부 장관 지명된 분도 충항고고. 그다음 계엄이 결심이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심하면은 계엄이 바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엄 실시하는 주체 키맨이 있잖아요. 예. 실시의 키맨은 세 분이라고 봐요. 예.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그다음에 합동수사본부장. 예. 예. 그럼 여기에 3명 중에 2명이 충항고로 채워지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 충항고고, 예.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합니다. 방첩사령관도 충항고입니까? 충항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엄사령관은 이제 육군총장으로 하든 누구를 하든 임명을 해요. 예. 그런데 합참차장도 지금 포스타로 얼마 전에 임명을 했잖아요. 전엔 3스타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분 있잖아요. 건의하는 주체 2분도 충항고고 실행의 주체 3분 중에 2분이 충항고고 계엄사령관은 누구든지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합참의장으로 할지 육군총장으로 할지 포스타 중에 합참차장으로 할지 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주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죠. 방첩사령관이면 옛날 보안사령관 자리입니까? 보안사령관이죠. 그 자리도 지금 충항고입니까? 네, 예. 서울에 보면은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보안사령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계엄하에 검찰들도 그 밑에서 거느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어제 국회에서 지금 충항고 출신 장군이 몇 명이나 됩니까? 4명인데 예. 4명 중에 2명이 핵심 키맨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충항고 출신 장군들이 많다고 그랬더니 뭐 강선영 의원인가 이 사람은 뭐 다른 데도 뭐 그렇게 많다 그리고 몇 명인데 그걸 그러냐라고 하는데 요직 중 요직을 다 차고 있으면 그것이 5명이 50명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직이 중요하죠.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4명 중에 예를 들어서 1명은 방첩사령관이고 1명은 정보를 다루는 777 사령관이에요. 그 2명은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자리이고 정보를 통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핵심 고리 중에 그 합리적인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으면은 지금 현재와 같은 데서는 계엄을 굳이 상상이 안 되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은 들어와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제일 먼저 한 것이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대통령실로 쓴다든가 이거 상상을 할 수 없는 아마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런 대통령이나 왕은 없었을 거예요. 부하의 그 건물을 뺏어서 또 공간을 뺏어서 들어가는 사람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반국가 세력이니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금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데다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조, 계엄을 할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인사가 포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단히 우려하는 지점인 거죠. 지금 이제 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계엄을 실시하려면 착착착착 실현이 될 수 있게끔 사람은 이제 짜놓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계엄을 하려면 우리 헌법에 네. 전시라든지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없이 실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없이는 실시를 못하겠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전시나 사변이 아닌데. 탄핵 전국으로 간다고 봅시다. 예. 그러면 전시에 준하는 뭐 비상사태로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죠.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 상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 많은 시위, 촛불 집회 인원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럼 또 반대 집회하기 위한 극우 세력들, 뭐 태극기 집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경찰들이 잘 통제를 해서 그때는 평화적인 그걸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윤석열 정권에는 써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계엄으로 만약에 그 탄핵으로 가게 되면은 박근혜 정권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자루를 휘두를 확률이 있죠. 계엄이라는 칼자루를. 왜 그래서 지금 그걸 대비해서 이러한 인사로 포진을 딱 시켜놓지 않냐.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인사 충황고 일색 또는 친정체제를 구축을 안 해놓으면은 국방부 장관이 중간에서 반대한다든가 누군가 반대하면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사항을 대비하는 인사체계로 구축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심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요. 네. 그러고도 남을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탄핵 정권으로 갔을 때 무슨 짓이든지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계엄이라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 의원님은 계엄 하에서는 군에 안 계셨죠? 네, 그렇죠. 마지막 계엄이 1979년 10월이니까요. 네. 만약에 계엄이 실시가 되면 국민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많이 어려움을 겪죠. 보통 어려움이 네, 아니죠. 아무것도 못하죠. 네. 군에서 거의 다 통제를 하니까. 예. 일반 주민들은 제가 봤을 때 경제 생활은 뭐 그렇게 통제를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제하고 하니까 언론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고 정치인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정부에 반대하게 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을 강하게 탄압하고 또 여기에 항거하는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게 되겠죠. 네. 계엄이 실시가 되면 군은 좋습니까? 군이 좋을 리가 없죠. 군은 그것은 실제 지금도 군 출신들이 군인들이 제복 입은 군인들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제복 입은 군인들이 존중받는 것들이 좀 낮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왜 그렇겠습니까? 과거 군사 정권 때 계엄이라든가 이런 걸로 국민을 탄압하고 했던 그 원죄가 있다고 봐요. 그때 트라우마가 국민들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나빠졌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은 거기에 대해서 군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탄핵 당시에 군단장을 했어요. 예. 3군단장을 했는데 강원도 오지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혹시 수도권에서 또는 군 지휘부가 잘못 판단하고 계엄 이런 걸 하면 어떡할까 심히 걱정을 했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 역사를 또 30년, 40년 후퇴시키고 또 그 원죄를 또 후배들이 3, 40년 동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려를 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국방부 장관이 한민구 장관이셨는데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그런 상황에서 거절할 거라는 저는 나름의 생각은 했어요. 그분을 잘 아니까. 그런데 그 계엄 없이 탄핵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계엄 문건을 작성한 것이 나와서 저도 엄청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하고 되게 좀 놀라워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만든 거는 사실이었고요. 만든 주체도 그 당시 기무사, 보안사요. 지금 방첩사라는데 거기서 만든 거거든요. 원래 계엄은 훈련용으로 큰 훈련을 하면 전시에 어떻게 계엄을 선포하고 하는 훈련은 해요. 그것은 합참의 계엄과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그냥 훈련 목적상 하는데 기무사, 지금 방첩사에서 하는 건 맞지 않은데
그 당시 방첩사에서 엄밀히 그걸 했고, 물론 법원에서는 이것이 실행 목적이 아니라 훈련용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됐던 분들이 무죄를 받고 이렇게 되긴 했지만은 그 당시 계엄 문건을 만든 거는 사실이거든요. 법원에서 판단과는 무관하게. 네, 그렇죠. 계엄이 군으로서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돌이켜 보면 군에 계실 때 계엄을 이렇게 지휘관으로서 경험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되는 사항이 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니까. 불행한 사항이죠. 전시 사항이라든가 전시가 아니면 혼란한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지는데,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독재자들이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로 활용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 상황은 대단히 대한민국 우리나라로서는 불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군인들도 그것을 좋아할 리는 전혀 없죠. 계엄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 하나는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냥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 박근혜 정부 때 일단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뭐 이런 그 주도해서 작성한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혹시 그와 관련해서 그런 움직임이나 문서나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것을 확보한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뭐 하고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인사 구조상 계엄에 대한 유혹을 받기가 쉽다. 그리고 현 정권은 계엄할 가능성이 높은 정권이다. 무지막지하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 이런 구조도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 국방부 장관이 충안고가 아니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안 했는데, 지금 라인업이 보십시오. 건의자 5명 중에 4명이, 건의하는 2분은 다 충안고고, 실시에 키맨 3명 중에 2명이 충안고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 견제구를 또 날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은 왜 이런 인사를 할 것인가. 국민들의 우려와 욕을 먹어가면서, 그래서 이런 만약을 대비한 인사체계를 갖춰놓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 계엄하겠다라고는 저는 윤석열 정권이 생각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라인업을 시켜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대통령이나 그 위에 그 관련된 대통령실에서 유혹을 받게 되죠. 탄핵으로 가는 국면이나 이런 국면에서. 네. 지금은 경호처장이지만 이제 옛날에는 경호실장 아닙니까? 네, 경호실장 했던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없죠. 네. 그런데 의원님 보시기에 왜 이번에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으로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경호처장은 임무가 대통령 부부를 경호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전국이 어려워지니까 자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서 사실 군도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게 본인의 의도대로, 대통령의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경호처장이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장은 지금 2년 이상 대통령 안위만 생각했잖아요. 국방부 장관은 프레임이 다릅니다. 국민의 안위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대통령도 포함되지만 주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위, 또 국가를 위해 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 습관이란 것은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북한을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지 이런 것만 고민해야 되는데 계속 대통령의 안위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대통령의 안위와 국가의 안위가 충돌될 수도 있죠. 예를 든다면은 탄핵으로 간다든가 이럴 때 대통령의 안위를 선택할 개연성이 있죠. 경호처장이 아니라면 국가 전체를 보는데, 그렇죠. 그것이 충돌되는 순간에 경호처장 출신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선택할 것인가, 대통령 부부의 안위를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퀘스천 마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겁니다. 그 개인이 뭐 나쁘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어쩔 수
없는 나쁜 이런 선택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경호실장, 경호처장 하던 사람이 국방장관 한다는 것은 그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제 청문회 보면서 제가 참 네. 혀를 많이 차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은데요. 어제 김용현 후보자 태도가 오만 방지하기 짝이 없더군요. 네, 김민석 의원이 질문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서 당신 대통령 못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그렇죠. 부승찬 의원한테 말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지 네. 않나. 나 이런 후보자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국회 모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일단 어저께 문제를 삼았는데 좀 보시는 강도가 좀 약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또 10시 10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국방위 전체 의원들이 국방위 차원의 기자회견을 해서 김용현은 부적격하다. 그래서 자진 사퇴하든가 사퇴시켜라라고 했죠. 네. 그래도 뭐 임명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김문수 장관 임명하는 순간 뭐 탄핵한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혹시 김용현 장관도 임명하면 탄핵할 생각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그건 뭐 당장은 좀 어렵고요. 국방부 장관 탄핵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면은 국방부 차관이 대행을 하는데 다른 부처는 차관이 장관을 대행할 수가 있는데 국방부는 차관이 장관 대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관은 3스타급이거든요. 급수로 하면은. 그런 포스타들을 통제가 안 되고 더더욱 어려운 것은 한미연합사령관을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스타가 3스타급 차관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또 안보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가운데서는 탄핵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지켜보고 결정적인 위법한 행위가 확인이 되면 탄핵으로 가는 건데 무조건 이제 부적격 인사기 때문에 탄핵으로 가는 것은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건 간에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이잖아요. 안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은 경제가 우리는 먼저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야당이라 하더라도 이런 데는 신중히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들의 안위 그리고 그래서 안보가 민생이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중시 여겼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 이종섭 장관 탄핵 때도 탄핵으로 갈까 하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런 걸 고려해서 탄핵을 안 갔었던 거거든요. 탄핵까지 이종섭 예. 장관을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보수 저쪽에서 무조건 뭐 우리를 빨갱이 당처럼 이렇게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있는데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당은 우리 민주당이다. 또 지도부도 그런 생각은 늘 국민의 안위, 국민의 생존, 국민의 민생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더 그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참 보면서 참 살다 내가 별꼴을 다 보는구나. 세상에 청문회 나온 후보자가 국회의원한테 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다 보다니. 네, 그렇죠. 참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중진 의원한테 그래서 당신 대통령 못 되는 거라고. 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추미애 의원한테는 육선 의원하고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뭐 대법원 판결을 뭐 무시하냐 뭐 하면서 비난하고 그래서 제가 아주 혼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혼을 내셔야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도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돼 있는데 뭘 걱정을 하냐. 지금 민주당이 과반수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것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계엄이 되게 되면 과반을 넘지 못하게 유도할 확률이 많죠. 어떻게 해요? 예를 든다면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집회, 결사, 언론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이 내려갑니다. 예. 언론 통제가 되고 집회하지 못하게 하고 반정부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이 먼저 내려가거든요. 예. 계엄선포. 예. 그러면 계엄선포가 되잖아요. 되면서 동시에 내려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언론에서 국민들이 또 여기에 저항할 것이고 제일 선두에 정치인들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럼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그 지침을 위반한. 그러니까 그런 명목으로 구속을 시킨다든가 억류를 시키는 거죠. 한 40~50명의 무더기로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예. 가반을 넘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박근혜 탄핵 당시에 기무사에서 만든 계엄 문건, 훈련용으로 인정받은 계엄 문건에 그것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가반을 넘으면은 안 되니까 먼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상정되지 않도록 먼저 한다. 그리고 또 한 방안은 이렇게 무더기도 구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언론 집회, 결사 또는 반정부 활동을 색출을 해서 무더기로 구속하겠다. 이런 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을 할 정도면은 모든 걸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충분히. 국회가 아예 의결을 못하게끔 사전에 네. 그냥 의원들을 구금을 해버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언론, 집회, 결사 뭐 이런 거에 대한 통제 지침, 유튜브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하면 다 잡아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행범으로. 그리고 분명히 계엄 사항이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계엄 발동이 되면은 시위를 할 것이고 집회를 할 것이고 그 선두에 누가 서야 됩니까? 국회의원들 저부터 앞장서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장에서 체포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문건을 작성을 했던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수사가 되니까 도망갔다가 네. 정권이 바뀐 뒤에 돌아왔잖아요. 네. 의원님 보시기에 왜 돌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좀 얘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면죄부를 줄 것 같으니까 오지 않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걸 엄중히 보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어디 숨어버려서 이 수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사실은. 예. 그때 아마 계속 이것이 수사가 됐으면은 유죄로 갔을 확률이 많은데,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윤석열 정권에서 면죄부를 준 꼴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아마 뒤로 무슨 얘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은 뭐 확인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에서는 그걸 계속 걸고 넘어지잖아요. 예. 그거 봐라, 가반 이상이면 중지시킬 수 있는데.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대법원에서 무죄된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이제 보는 관점의 차이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막 펴는데 그 말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펴는 논리가 그렇게 이제 계엄 관련해서 기무사 문건을 막 이렇게 뭐 조사를 했는데도 하나도 밝히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조현천 사령관이 도망가 버려서 못했던 거 아니냐 이 네, 말씀이죠. 그때는 조현천 사령관 핵심 당사자가 예. 없으니까 결국 그 중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거든요. 네, 예. 군인 출신이신데 그거는 환영하십니까? 뭐 임시공휴일을 하는 건 저는 환영하는데 예. 이번에 또 대대적으로 시가행진을 한다고 그래요. 예. 작년에도 그 비 오는 중에 했죠. 시가행진을 했거든요. 그것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선진 군대에서 또 이런 언론이 발전하고 이런 가운데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은데 굳이 그 병력들을 그래서 시가행진을 한다. 명목이 뭐 국민과 친숙해지고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란데, 그 만약 시가행진을 하게 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에 동원되는 장병들의 고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 시범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은 최소한 한두 달은 집체 교육을 해야 되고, 시가행진 하려면은 또 그 땡빛에서 최소한 2~3주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럼 전투력도 공백 나지만 그 수고가 그거 안 해도 우리가 강군이란 걸 충분히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작년에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올해도 뭐 대대적으로 시가행진까지 벌리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하든지 행사 같은 것도 경연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좀 네.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5년에 네. 대통령 임기 중에 대대적으로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그 연병장이나 뭐 운동장이든 어떤 지역에서 모여서 했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시가행진하고 올해 또 하고 작년에 시가행진할 때 그날 또 날씨가 안 좋아서 예. 비가 오고 해서 국민 불편도 많았어요. 차량 통제하고 또 군인들의 고통도 많았고요. 효과도 없었고 별로. 네. 시가행진이라든지 이렇게 또 새로운 무기를 막 보여주는 그런 네. 행사를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야 우리 군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계엄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위압감이나 공포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것도 느껴지겠죠. 그런 네. 효과도 노리는 걸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뭐 너무 나갔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가행진은 오래전부터 그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최근 와서 최근 10년, 20년 사이에는 뭐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20, 30년 전만 해도 매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제 선진화되면서 우리 군도 시가행진보다는 이제 국민 편의 장병들의 수고 이런 걸 덜고 또 홍보 수단이 많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뭐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뭐 계엄이든 뭐 위압감을 주는 것보다는 군을 좀 홍보하려고 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이 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계엄이 화두가 되고 정치권을 강타하다 보니까 오늘 주불리 안보 특강은 네. 계엄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만은 나오시면 또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독도 지우기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지금 의원님이 단장을 맡고 네,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윤 정권 독도 지우기 특별위원회입니다. 정확한 명칭. 그래서 지금 독도를 지우려고 자꾸 윤석열 정권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또 진상조사를 하고 그걸 막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 정권 들어와서 사실은 한일 동맹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역사, 일제에 대한 우리 독립투쟁의 역사라든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탄압했던 그런 탄압의 역사를 희석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걸림돌이 됐고요. 한일 동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고 또 독도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의 걸림돌을 희석시키든가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목표를 갖고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지우기 문제는 뉴라이트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역사를 왜곡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독도 문제는 예를 든다면은 여러 가지 눈에 거슬리는 뭐 조형물이나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치우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점점 이것이 한 발 한 발 일본을 독도 쪽으로 오게 하게 되는 효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려해서 지금 저희 당에서는 독도 지우기 특별위원회 하고 지금은 역사 지우기까지 사실은 같이 하고 있는데 역사 지우기 문제는 별도로 특위를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도 지우기를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시면 단순히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길에 독도가 솟아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지 아니면 실제로 독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저는 뭐 사실은 영토는 1mm도 양보를 할 수 없잖아요. 예. 역대 진보 보수 정부 어디든지 영토 문제는 1mm도 양보 못한다는 원칙이었고요. 현재 윤석열 정부도 독도를 포기한 생각은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한일 동맹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눈에 거슬리는 것부터 치우고 나중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독도를 공동으로 쓰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아니면 일본에게 그 뭐 등대 같은 걸 설치하는데 허용하자 뭐 이런 거. 예. 나 당장 뭐 우길기를 단 해상 자유대함이 독도 근해를 온다든가 이런 문을 열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단절시키지 않으면은 안 되는 절박감을 우리 당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지우기 특별위원회를 해서 국민적인 경각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지우는 이런 현상들을 막아내고 진상조사를 해서 알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특위 활동은 언제까지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기간은 사실 시작한 지는 이제 2주가 됐고요. 끝나는 시점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시로 일본이 독도가 지 땅이라고 일본부터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또 규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은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소극적으로 한다고 또 혼도 내야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일본이 독도 우리 훈련한 거를 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독도 훈련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그것은 내정 간섭이고 예. 주권 침해잖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바로 네. 항의 성명 내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럼 바로 강하게 아무 대응을 말이 해야죠.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 관함식이 5월경에 있는데 실제 우길기를 단 해상 자유함기가 들어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신원식 장관이나 정부 측이 우길기는 국제적인 관례다.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우길기를 단 해상 자유함기를 우리 영해 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우려를 범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체크를 해야 돼서 좀 기간은 한정적으로 하기는 좀 제한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간은 안 정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독립기념관장 지내신 이준식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하는데 기시다 방한의 이유 뭐라고 보시느냐 그리고 독도 이렇게 자꾸 이러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느냐 했더니 한미일 공동관리구역 이런 걸 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도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사실 독도 지역에 일본 자유함대가 온다든가 자유함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미일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일본을 포함해서 동해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될 수가 있고 하나가 허용이 되면 그 다음에 자꾸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딱 끊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밀려갈 수가 있는 여건이 되겠죠. 네, 예. 끝으로 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김병주 의원님 같은 분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많은 국민들이 든든해합니다마는 항상 적은 내부 분열을 노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것보다는 자꾸 갈라놓는 데만 지금 신경을 쓰다 그렇죠. 보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흔들리고 그러는데 전쟁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불행하게도. 아. 네. 저는 뭐 전쟁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국지전은 걱정해야 되는 사항이죠. 지금 강대강으로 치달리면서 이거 위기 관리를 안 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사실 안전판으로 여겼던 9.19 군사 합의마저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전방 지역이나 또는 서해안 도서 지역 이런 데서는 국지 도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무력 충돌 또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럼 당장 경제에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 거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우리 당 차원에서는 저희 당 차원에서는 미국에 우리 의원단을 보내서도 이렇게 한반도에서 평화 더 이상 긴장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내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불리 안보 특강은 계엄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다음번 특강에는 조금 더 밝은 얘기를 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댓글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 상식이님
아이고 머리 아파요. 김병주 의원님.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어지럽혀 놓은 것들 바로 잡으려면 얼마나 애쓰셔야 할까요? 든든한 의원님께 의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걸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네. 곽삼철님.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시는 충직한 참 군인, 진정한 사내, 장군의 명예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대인배의 품격으로 꿋꿋이 지내온 그대, 존경하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아유, 그러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많은 우리 정의원들이 성원하고 네,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뒤에 우리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의정활동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시고 진행한 주블리 안보 특강, 여러분 다음 순서도 기대해 주십시오.